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인공들의 이야기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장호경님은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 전공과 더불어 젠더학을 복수 전공하시면서 트랜스젠더와 장애인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코리아 익스포제라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기자로 일을 하시다가 현재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의학대학원 준비 프로그램에 계시면서 공중보건대학원 소속으로 다양한 분들을 위해 성교육과 의료 지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 트랜스젠더에 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들, 언론과 뉴스를 보는 건강한 관점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셨으면 하는 저희의 마음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뉴욕 와가지고 첫 출장인데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밤 또 재워주셔서 감사하고 살아 여기서. 네. 일단 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자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며 왜 하는 거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콜롬비아라는 대학에서 Post Baccalaureate Pre-Med Program이라는 건데 학사를 딴 사람들이 미국 의대에 지원하게 해주는 정형화된 프로그램? 채워야 될 과목 수가 많고 뭐 채워야 될 봉사 시간이나 병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다 한데 묶어서 리소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사 이후의 커리어 전환 프로그램? 봉사활동이나 아니면은 안 들은 필요한 위수 과목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도와주는 그런 그 종합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 과학 뭐 들을 게 열 몇 개 있고 뭐 수학 쪽으로 들어야 될 게 있고 그런 거를 나는 거의 안 채웠어가지고 학부 때 그런 거 듣고 있지. 수업은 대부분 끝났고 이제 곧 뭐 지원하면 돼. 의대요? 그거 말고는 그냥 병원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좀 궁극적으로는 한국이랑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퀴어 프렌들리한 의사가 되는 게 퀴어 프렌들리요? 그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 특히 한국에는 많이 없고 그리고 나는 좀 옛날부터 한국 미국 반반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 좋지 않을까. 퀴어라고 하셨는데 퀴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국어로 성소수자가 제일 적합하겠다. 성소수자. 성소수자. 성소수자들의 친화적인 의료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주자면 의료 장벽 같은 게 사실 한국에 살면은 안 느껴지거든? 왜냐하면 좀 보편적인 한국인의 삶이면은 동네 병원 가서 뭐 진료받고 전문의 보고 싶고 그런 게 많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너가 한국에서 뭐 트랜스젠더라고 쳐. 근데 그러면은 겪어야 되는 장벽이 훨씬 많아. 뭐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뭐 몇 년 동안 정말 내가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해야 되고 또 정신과에서 뭐 다른 데 리퍼럴을 받아야 되고 장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누릴 수 있는 삶의 그런 만족도가 많이 침해가 되지. 그러니까 배리어가 많은. 배려가 많아. 그 컨퍼메이션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마다 다양한데 장벽이 뭐 왜 있고 어떻게 있는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의학적으로는 질환이 하나 통봉되거든. 그게 영어로는 요즘에는 뭐 gender dysphoria라고 할 건데 뭐 성정체성 질환 이런 거겠지. 바뀌어. 그 용어는 항상 바뀌는. 용어는 항상 바뀌는데 의학적으로도 왜 이런 진단을 요구하는지가 궁금한 건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한지. 그러게요. 그냥 가서 전환하세요. 이러면 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전환을 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전환을 하려면 저는 전환하고 나서 필요한 건지. 전환하고 나서도 옛날에는 막 수술을 어디까지 했는지도 막 보고 그랬어. 너 수술 어디까지 했어? 진짜 뭐 전환했냐? 이러면 주민등록번호 바꾸려면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 사람들이. 군대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른 게 나오면 커버할 수 있어도. 의료 쪽으로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형은 항상 고등학교 때도 약간 문과였고 대학교도 젠더학 쪽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좀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형이 다시 콜롬비아로 와서 의대 하려고 할 때까지 왜 있었고 어떻게 이 길로 가야겠다, 의료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단계씩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중학생 때까지는 과거 준비를 했고 외고를 간 거는
건강 문제 때문에 과거 준비를 포기하고 어릴 때부터 편두통이 심했어가지고 근데 편두통이 심한 사람은 기절을 해요. 막 나는 기절을 하고 그랬어. 근데 수학학원을 막 중1, 2 때 새벽 3시까지 다니고 그랬었거든. 경시대회 준비하고 KMO라고 하지. 그런 거 하고 뭐 중1 때 고등학교 과학과정 다 끝내고 그랬었어. 그런 걸 하면서 새벽 3시까지 학원에 있으니까 옛날에 좀 야만적이었지 우리나라 그 사교육이. 그런 걸 하면서 막 애가 학교에서 혼절해서 막 토하고 있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좀 안쓰러웠나 보지. 근데 그 시기에 마침 서울로 이사를 왔어. 그 형 학교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오면서 전념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영어 학원을 그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영어 토론 학원? 적성에도 맞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녀가지고 새로운 데 가서 적응하고 친구들 만드는 그런 거를 금방금방 했었거든. 근데 그 본질적으로는 엄청 내향적이고 막 피곤해 그런 게. 내 얘기하는 것도 막 피곤하고 토론이라는 그런 정형외도 활동을 하면서 활로를 찾은 기분도 있었지. 전념을 할 게 항상 필요했어. 어릴 때부터. 수학 학원을 다닐 때는 그게 수학이었고 그래야 누가 안 건드리니까 난 누구나 건드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뭘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안 건드려서 좋았던 것 같아. 잔소리 같은 것도 잘 못 듣고 나는 공부도 그래서 맨날 혼자 했고. 원래 저는 형 이과 쪽 준비했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아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정반대로 했었으니까. 왜 정반대로 가게 된 거예요? 몰라 그냥 재밌는 거 하다가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를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과 쪽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브릿지가 어떻게 된 거였어요? 아, 난 되게 길게 이런저런 다른 시도하면서 온 거거든. 짧게 설명하자면 이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할 때쯤 코로나였는데 난 군대를 늦게 가서 그때 그 간병인으로서 한 반년쯤을 살았어.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치매가 심하셨고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 간병인 구하는 게 어려웠거든. 내 외할아버지는 체격이 크죠. 체격이 크고 치매 심하셔가지고 코로나를 감수하고 막 다루기 어려운 노인을 굳이 누가 함께 해. 가족이니까 내가 그냥 어머니 도와서 반년쯤 한국에 더 있었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마음의 이 정리와 평화가 갑자기 딱 되더라고. 나를 벗어난 어떤 손에 잡히는 일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롭게 도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상의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바로 효과랑 성과가 좀 매일 잠이 잘 드는 거지. 누군가에게 가치를 그렇게 준다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대학생 때부터 나를 벗어난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거는 뭐 항상 그랬는데 아기 때부터 그냥 남이 시키는 거 잘 못하고 누가 나한테 뭐 이게 좋다 이러면 못 받아들이고 그런 성격이었거든. 그게 납득이 될 만한 거여도 남이 얘기하면 싫었어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납득이 돼야만 했어. 내가 초등학생 때는 그 특수교육 그런 게 잘 안 됐던 시기 같거든. 지금도 안 좋겠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외삼촌이랑 가깝게 자랐는데 외삼촌께서 지적장애랑 자폐가 있으셨거든.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부터 나는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훨씬 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 게 있지. 근데 어릴 때 장애인 애들 있으면 애들이 막 놀리잖아. 맞죠. 어릴 때는 놀리죠. 나이 들고도 놀리는 모자란 사람들이 많지. 나는 그런 애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어. 우리 반에 한 명이 있었는데 자폐증 좀 있는 애. 근데 우리 초등학교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초3인가 초4 때부터 학교에 한 명 있는 그 자폐증 있는 애를 나랑 계속 붙여놓은 거야. 왜냐하면 선생들의 몫을 좀 덜어줬나 보지 내가. 형이 좀 이렇게 챙기는 게 보이니까. 참 야만적이었다. 근데 애들이 그래서 놀릴 때도 나는 막 욕짓거리하고 싸우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랬었지. 나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못해서 진심밖에 없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대학도 그렇게 간 것 같고. 그럼 이제 의대에 만약에 들어가면 어떤 과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정신과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지. 그건 가서 알 것 같고 지금은 모르니까 또 그 현실에 처해봐야 알고 일상적으로 이걸 많이 접해봐야 아는 거라서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방향성에는 정신과가 제일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 중에 여러 개는 그 근원 같은 게 하나 있거든. 뭐 바이러스가 있거나 뭐 박테리아가 있거나 어디가 물리적으로 망가졌거나 고칠 게 딱딱딱딱 보이잖아. 그게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과가 정신과인 것 같고, 그리고 뭐 현대인의 질환이라고도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세상은 더 각박해질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봤던 얘기 중에 유일하게 진료 부위에 대한 스캔을 포토로 안 뜨는 병과가 정신과라고. 그렇겠지. 그런 거를 찍어도 사실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뭐 두뇌의 어떤 구역이 어떻게 반응하나 뭐 이런 게 보이겠지. 근데 그거를 보고 그거는 어떤 현상을 보는 거잖아. 그거를 보고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 짚기 어려운 게 그렇죠. 정신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의사 하면은 저도 정신과에 쓸 것 같은 게 계속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환자 수가 늘어난 병과가 정신과 하나래요. 정신과랑 뭐 노인즈랑 그런 거 나중에 많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아마 만약에 의사를 했으면 정신과 쪽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인식이 좀 달라지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스티그마? 낙인이 덜 해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정신과 다닌다 그러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랬겠지. 근데 요즘에는 더 흔하고 상담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상담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하고,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심리상담가한테 네. 받자. 전 사실 둘 다인 것 같아요. 약간 더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인지하는 부분도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몰랐던 사람들이 인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요즘 여러 현상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요즘 애들이 제일 불쌍해. 야, 이 세상에 저도 안 좋은 거를 보고 사는 게 너무 쉬워졌으니까. 맞아요. 그냥 애면은 그냥 놀면 되는데, 이 하이퍼 커넥티드 월드라고 하잖아. 산 돌아다니고 그랬어 진짜 어릴 때. 뒷산 가서 놀고 막 땅 파고 놀고 애기 때, 초딩 때. 맞아요. 근데 하이퍼 커넥틱 된 월드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상상도 안 돼. 나는 내가 애였으면은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인간이 자존감을 구성을 할 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집단에서 내가 얼만큼의 위치에 있는지 보고 자존감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커졌고 또 너무 좋은 사람들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치. 아니 뭐 핸드폰만 키면 어디 쟤는 뭐, 나는 몰라. 우리나라 대중문화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옛날에는 분명 뭐 rags to riches, 약간 그 Started from the 개천에서 bottom. 용남 막 그런 거 좋아했잖아. 네. 요즘에는 뭐 그냥 뭐야, 누가 금수저란다, 뭐 누구 딸이 뭐 재벌가 뭐 그런 게 막 관심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게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뭐라고 그걸 욕해. 근데 힘들다 이거지. 그게 unsustainable하고. 왜냐면 어딜 보든 누군가는 항상 더 잘 살아. 누군가는 항상 더 잘 맞아요. 살고 뭐 끝도 없죠. 어쩔 거야. 근데 조금 더 내 정체성이나 내 인격이 성립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하고 봐도 힘든데,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모든 게 구름 같을 때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럴 때부터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정보들도 훨씬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찾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또 찾다 보면은 와,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게 또 인터넷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다른 질문 넘어가면, 형 지금 병원 소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의료 공백이 많은 커뮤니티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면서 느끼게 된 점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일하는 데는 콜롬비아 공중보건대학원하고 그 병원 소속의 공중보건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3개가 있지. 하나는 성교육 관련 워크숍을 이런저런 파트너 단체에 나가서 진행을 해주고, 두 번째는 HIV랑 다른 성병 검사들을 현장에 나가서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료로 헬스케어에 그 연결을 해주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클리닉으로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을 뭐 산부인과, 정신과, 무슨 과 연결을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혜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지. 네. 왜냐하면은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 잘. 네. 근데 무료 리소스가 있어도 막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심적인 벽도 커. 미국의 그 헬스케어 시스템은 되게 무섭거든. 좀 불친절하고. 그리고 단계가 진짜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짜증나는 게 많고. 그래서 하물며 뭐 여건 다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미국에서 병원 한 번 가는 게 막 좀 피곤하겠네 이런데. 멘탈 톨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다 안 되는 사람이 많지. 뭐 당장 뭐 출근해야 되고, 뭐 애 픽업하러 가야 되고, 뭐 일하는데 30분 늦으면 해고 당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시간 내서 병원을 간다는 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meeting people where they're at.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지. 이 사람이 필요한 장소나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태도로 먼저 outreach라고 하잖아. 끌고 오는 거지 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병원 오세요 하면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거나 성병 검사를 하러 나가는 이런저런 단체들이나 이벤트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지. 뭐 전과자 직업훈련소, 대안학교, 뭐 대학교, 고등학교, 클럽, 술집, 파티 엄청 많아. 그런 데 가서 다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니즈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진짜 다양하게 만나지. 많이 배우고 현장에서 막 구르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커버 안 되는 분야들이 간단하게 가난한 막 무슨 어느 동네에 약간 이렇게보다 여러 가지의 그 사연들이 다 있는데 다 underrepresent 되고 다 커버가 잘 안 되는 의료 공백들이 여기저기 많은 거죠. 너무 많아. 미국은 진짜 엄청 복잡한 게 섞여 있으니까. 너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타자화되기 너무 쉬운 나라고 약자화되기 쉬운 나라고 그거를 본인이 뭐 인터널라이즈 하는 거랑은 별개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Primary Care Provider 이런 제도가 있잖아. PCP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그걸 무조건 갖고 있으라 그래. 이게 약간 내 주치의 같은 거거든. 야, 대한민국에 뭐 주치의 하나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필요할 때 안과 가고 정형외과 가고 그쵸. 그 주치의랑 상담을 해야지 거기서 이렇게 리퍼럴을 해주는 거야. 리퍼럴 해주잖아요. 정신 나간 거지. 이 큰 땅덩어리에서. 전 사실 제 주치의가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래 나도 몰라. 야, 나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나도 있거든. 네. 그냥 나는 내 보스한테 가 그래서. 하여튼 의료 제도도 미국은 망가진 게 진짜 많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너무 많은 구멍이 송송 뚫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하루하루 몇 명을 도울 수 있으면 지금의 내 위치에서는 그런 걸로 만족을 하고 있지. 내가 의사가 되고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책임이 있다면 더 큰 무언가를 하겠지. 만약에 의사가 되면은 비슷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고 싶어. 그냥 이건 그냥 의문인데 지금 형이 하는 일들 중에서 퍼블릭 헬스 하는 3가지 중에 2가지가 성 관련된 게 많았잖아요. 그거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약간 제일 흔한 픽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하기 쉬운 그런 거에서 그런가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우리 그 단체가 애초에 좀 애초에 그 디렉터 두 분이 뉴욕에서 1990년대부터 에이드스 쪽으로 이런 아웃리치 활동을 해오던 분들이야. 의사 한 분이랑 사회복지사 한 분. 그렇게 하는 단체인데 뉴욕에서 활동한 지 30년 좀 넘으셨지. 근데 그때 그쪽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그 의사쌤은 소아과 베이스시거든.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의료를 많이 하셨었고 교육도 많이 하셨어. 그러다가 본인이 어느 시점에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아. 성관련 건강은 교육이 진짜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하고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 본인이 좋아하는 얘기 중 하나는 콜롬비아 교수시지? 근데 뭐 캠퍼스를 막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막 선생님 막 부르더래. 보니까 웬 젊은 여자. 근데 누구지? 막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자기 기억 못하냐고. 알고 보니까 한 10몇 년 전에 이 애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일 때 가정폭력, 뭐 성폭력에 노출돼 있었고 뭐 임신을 했었나 뭐. 그래서 되게 많은 서비스가 필요했어. 이 어린애가. 할렘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할렘 출신이야. 할렘에서 나고 자라서 의대를 갔다가 바로 돌아온 거야. 의사 되자마자. 자기 지역을. 멋있다. 나는 숭배해, 이성. 근데 하여튼, 항상 숭배해. 하여튼, 10몇 년 전에 우리 클리닉으로 와서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고 간 그런 애야.
상담사랑도 연결해주고 사회복지사랑도 연결해주고 교육 리소스랑도 연결해주고 산부인과도 연결해주고 다 해줬어. 그런 걸 해줄 수 있던 이유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던 그때 직원들이 되게 그 학생의 눈높이에서 편견 없이 이 애를 큰 인내심을 가지고 이 다루기 어려운 애를 끝까지 봐줘서 된 거지. 그래서 걔가 콜롬비아 로스쿨을 막 졸업을 해서 이야. 어디서 변호사를 하기로 됐던 때였어. 하여튼 그래서 얘가 막 그 신나서 얘기를 했대.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십몇 년 차의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결실을 맺은 걸 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얘기를 해. 그 사람 얘기를. 진짜 좀 그분한테도 좀 피votal한 모먼트였겠네요. 그치. 그 변호사 그 양반 요즘 뭐 하나? 몰라. 돈 좀 달라고 할 걸. 봉사 좀 하라고. 그러니까. 네, 좀 봉사 좀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느끼기에 이거는 무언가 대의가 있다라고 느끼면 좋지. 대의가 형한테 와닿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와닿지 않은. 그거는 이제 와닿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죠. 맞아. 네. 그치. 와닿는 사람들이 있겠지. 왜냐면 다른 대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 각자 와닿는 거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갑자기 성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성격과 뭐 평소 느꼈던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네요. 이제 이 흐름대로 살려서 가고 싶긴 한데 약간 이제 변화를 줘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같이 저희 같은 유학반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형이랑 뭐 같은 수업 들은 건 없지만 이제 같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있었는데 지원을 20곳을 넘게 했는데 IB 3곳만 넣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뭐 스탠포드는 IB 아니지만 이런 데는 아예 안 넣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갈 인물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갈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안 넣었는데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 뭐 MIT 이런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면은 예일을 갈 수 있나? 형의 이제 19년 인생을 이제 포괄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예일 갈 수 있나요? 아이고. 나는 모르지. 그죠? 왜냐면 왜 다만 뽑혔는지는 또 모르니까. 모르고. 네.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입시라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hard currency라는 게 있고 그런 게 뭐 성적, 시험, 통계화되는 거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수치화되는. 수치화되는 그리고 soft currency라는 게 있다고 쳐. 그게 뭐 너의 작문 능력, 뭐 너의 활동, 너가 너의 삶에서 보여주는 이런저런 가치관과 언행일치 그런 게 있겠지. 나는 운이 좋게도 그런 하드 커런시 쪽이 빨리빨리 끝났고 별 생각 없이 더 변별력이 있는 것들은 사실 대입 레벨에서는 그런 soft currency라고 생각을 해. 네, 미국 대입은 진짜 그렇죠. 미국이 특히. 나는 근데 꾸준히 환경이 좋았고 운이 좋았어. 그래서 내가 뭘 대단히 진취적으로 뭘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운 좋게 한영외고를 와서 모의법조이나 활동을 했는데 그걸 한 것도 사실 내가 영어 토론학원 재밌어서 막 다니다가 한 거거든. 그걸 했는데 잘 됐어. 그리고 한영외고가 마침 선배들이 틀을 잘 잡아놨어.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이득을 많이 본 거지. 이 갖춰놓은 틀을 들어가서 또 그냥 진심대로 산 거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진심밖에 없어서 그냥 막 한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이노베이티브하게 한 그런 건 아니지. 그리고 뭐 장애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것도 그냥 내 가정 환경이었던 거고. 근데 고등학교를 왔는데 그때 친했던 선배 누군지 기억 안 나. 몇 명 있어. 그 2년 위에 인터레스팅한 선배들. 근데 둘이 맨날 막 게이 장난을 치고 노는 거야. 네. 근데 나 꼴통이고 막 반골기질 심해서 그게 왜요? 막 이래. 게이 장난을 막 서로 쳐. 막 드립을 쳤었어. 아마 너 게이야?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친하니까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수평적이니까 그쵸, 내가 막 꼴값을 떨어져 내가 그게 왜요? 막 어떠세요? 뭐 그래서 진심밖에 없으니까. 그래. 나는 등신이라서. 근데 착해 그 형들이. 그래서 야 그럼 니 게이 클럽 하나 만들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런 맥락이었어 뭐. 그래서 진짜? 왜냐면 또 나는 어릴 때 뭐 게이 이웃도 있어봤던 것 같고 미국 살 때 애기 때 과외 선생님 친한 캐나다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도 게이였어. 엄마가 나중에 말해주더라고. 근데 부모님도 다행히도 별 생각이 없어 그런 쪽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혐오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뭐 게이 클럽이나 만들어라 이래서
근데 동아리를 만들기에는 누굴 믿고 내가 동아리를 만들어? 얘네가 뭔 생각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 막 장난치러 들어오는 애들도 많은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인 나이에 내가 막 진심으로 나서 성소수자 LI 동아리를 만들 거야. 이게 그때 그럼 이제 진지충 얘기 듣죠. 그러니까 저 뭐냐 이러지. 그 어렸을 때는 그게 막 생각을 깊게 해서 진짜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형은 이제 항상 거의 진지했으니까 그게 좀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난 그냥 성격이 안 좋은 거야. 나는 막 내가 듣고 막 그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 물론 입 밖으로 잘 안 나는데 그것도 그거의 그냥 연장선이었지. 진심으로 막 성수자 동등회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씨앗이 그때 심어졌겠지. 이게 왜 나빠? 네가 뭔데 이게 나쁘다 그래? 내가 증명해줄게. 막 이런 게 있던 거겠지.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어 나는. 동아리 그런 거 안 만들고. 어떻게 공부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단체가 많아. 온라인에 친구사이라고 유명한 단체가 하나 있지. 그런 거 웹사이트 보면서 막 자료 읽어보고 모임 같은 거 막 기록 읽어보고 모임 나가보고 그랬었어. 어린데 혼자 그냥 가서 기웃기웃 거렸지. 잘 모르니까 나도. 그리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이링구얼 한 거는 이런 쪽으로는 진짜 특권이야. 영어로 리소스가 맞아요. 진짜 만대는 많아. 옛날엔 더 그랬어. 옛날에 진짜 심했어 그게. 그냥 영어로 치면은 양질의 정보가 훨씬 찾기 쉬웠어. 그렇죠. 그리고 특히 더 형이 관심 있는 쪽 성소수자 쪽 정보들은 미국이 훨씬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 문을 내가 열 수 있는 거야. 누구의 그쵸. 번역 필요 없고. 맞아요. 잠깐 이제 그거에 대해 세그웨이를 하자면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많이 느낀 건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영어 관련에 대해서 판타지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후임들한테 얘기를 한 게 미국 거지도 너보다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결국에 정말 중요한 거는 알맹이라는 거죠. 영어는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좀 사대주의?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깨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랑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결국에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영어가 엄청 중요하고 큰 장점이구나 느꼈던 게 형이 말씀하신 딱 정보의 접근성? 저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인터넷에 한 70% 이상의 정보가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형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링구얼 이제 저희 정도 영어를 하면은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 액세스가 일단 네이버에 많이 막혀 있고 구글에 한국어 검색밖에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한 문제 한 문장 단어가 중요한 예를 들어서 뭐 퀴어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좀 딥한 연구 주제라든지 이런 거는 AI에만 의존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AI라는 것도 뭐 아직 unreliable한 것도 많고 그쵸. 그리고 너무 빨리 발전했고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 근데 그 언어에 대한 생각은 나도 항상 많이 있는데 너가 말한 것처럼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근데 맞아. 접근성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영어를 하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혼자 공부하고 막 그랬어. 책 많이 읽고 뭐 역사 혼자 찾아보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런 걸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옛날 학생 때부터. 뭘 해? 뭐 고등학생이 성소수자 관심 많다고 뭘 해? 뭔가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난 이거에 대해서 느낀 바를 진솔하게 쓸 수는 있다. 글을 그 정도는 있었지. 나는 옛날부터 글 쓰는 거 좋아했고 사고나 그런 발화를 정제해서 하는 거를 좋아해. 평소에는 좀 들짐승처럼 사는데 아무 말이나 하고. 근데 각 잡고 하면은 그만큼 즐거운 게 없어. 내가 원하는 의미, 생각했던 회로를 정확하게 100% 딱딱딱딱 맞춰 나가는 건 엄청난 그 쾌감이지. 맞아요.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글을 열심히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시기가 적절했던 것도 있지. 2010년대 초반이니까 미국은 항상 격변의 시기인데 그 성소수자 쪽으로 유난히 격변의 시기였어. 그게. 스파트라이트가 좀 있었던구나. 그때 제일 그 화제가 됐던 건 gay marriage. gay marriage가 federally recognized 된 게 뭐 2015년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인정된 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난리 법석이지. 근데 나는 항상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 시기랑 내가 더 궁금했던 앵글이랑 이 사회적 대화가 나가가던 방향이 다 좀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기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대학들에서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았던 시기 같고, 그리고 조금 핵심 주제였던 것 같아. 게이 앤 레즈비언 그런 아이덴티티가. 그런 핵심 주제는 매번 달라지지. 어느 시기에는 뭐 인종에 따른 걸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는 뭐 젠더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대입을 준비할 때는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 사실 근데 그 형이 막 중학교 때부터 막 게이나 퀘어 쪽에 대한 막 엄청 클리어하진 않았던 거 아니에요? 입장이? 그 생각이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냥 아까 그런 선배들이 농담하는 거부터 약간 그게 스파이크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 팝콘이 터진 느낌이랄까? 그 옥수수 씨는 옛날부터 있었지. 왜냐하면 난 어릴 때 우리 엄마랑 같이 그 온스타일이라는 채널 맨날 봤거든? 온스타일 알아? 아니 몰라요. 요즘에 없는 채널 같아. 온스타일이라고 옛날에는 패션 관련 채널이었던 것 같아. 기억도 안 나. 근데 거기에 옛날에 하던 쇼 중에 몇 개가 있어. 막 Project Runway, America's Next Top Model, 뭐 그리고 Queer Eye for the Straight Guy라는 쇼가 있어. 리부트가 최근에 됐는데 옛날에 그 오리지널은 게이 남자 5명이 나와서 그냥 뭐 개차반 같은 그 동네 남자의 하나를 막 꾸며줘. 패션도 꾸며주고 뭐 문화적으로도 좀 꾸며주고 요리 가르쳐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웃겨. 쇼가 재밌어. 부모님이 그 편견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막 같이 봤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옛날부터 자연스러운 세상의 일부구나 하는 건 있었지. 그래서 오히려 누가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더 발끈한 게 있었겠지? 그 형은 약간 지금 불의를 못 참는 성격. 그게 그러다가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인데 그게 이제 오픈이 됐었고 그런 여러 가지 트리거를 통해서 완전 빠져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장도 형이 잘 글로 잘 포장을 했고 에세이로도 잘 포장을 했고 학교에서도 형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학 시기도 잘 맞고 이래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형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요즘에 이제 막 트라이얼이나 딱 유학을 가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들에서 하는 특별한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들이 있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형 얘기하셨던 그 먹 트라이얼을 들어가려는 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그때 약간 인식이 똑똑한 형들, 똑똑한 선배들은 다 그걸 한다는 약간 인식이었고 모든 애들이 지원을 거의 다 했었거든요. 저 빼고. 그랬구나. 맞다. 근데 저는 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아는 누나 아들이 이제 민사고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익스트라 커리큘러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목차하고 막 디베이트하고 다 똑같아요. 저희랑 했던 그 특유의 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했던 얘기는 너만의 중심을 찾아서 해야 된다. 목차일이랑 디베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매 기수, 매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뭔가 학교에서 체계화가 잘 돼 있고 상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다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덴티티 설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떤 캐릭터 하나로 이렇게 잘 표현이 돼야지 입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꼭 입시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돌이켜보니까 입시를 하면서 제 캐릭터 설정이 많이 됐고 실제로 대학 입시를 위한 캐릭터가 아니라 제 라이프에 대한 근본적인 캐릭터 설정도 많이 되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일찍 깨달으면 1학년 때부터 깨달으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학교에 너무 끌려가지 말고 내가 부모님이면 이 아이가 정말 뭘 관심이 있는지 뭐 이렇게 패셔너하게 팔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좀 창의적으로 형 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페이지 일단 좀 찾아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대학 입시를 떠나서 그 사람 라이프의 앞길을 좀 정해주는 거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려면 또 그것만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은 목차를 그랬다 한 거는 애초에 그런 디베이트나 말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형 자연스럽게 한 거였고 저는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그 학부모의 입장이 되거나 학교 지도부의 입장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진심에서 비롯된 보여줄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 그 순수함이 없다고 뭐 퉁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 편법이 통하는 사례들을 또 많이 봤으니까 그쵸.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뭐 우리 시기 때만 해도 그러니까 편법 많았지.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많겠지. 네. 근데 그런 거가 통하는 세상이야. 뭐 어떻게? 그리고 뭐 특권이 통하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똑같은 건데 나도 특권 많고. 근데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 특권과 편법은 한 끗 차이인 거지. 그쵸. 그래서 그냥 뭐 거짓됐다라고 인지도 안 할 수도 있지 사실. 그리고 뭐 거짓됐다고 하면은 그게 뭐 매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라인 넘는 게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넘는 게 너무 쉽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넘기가 쉬운 라인들이 너무 많구나. 특히 입시 쪽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 본인도 그렇고 부모 본인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부끄럽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대학 발표가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셨고 타임라인도 몰랐어요. 그 언제까지 뭘 서밋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어머니 들어오셔가지고 야, 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러면서 이제 냅두셨었는데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또 아버지도 너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네가 네 실력을 대학을 간 게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전공법 그런 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공법이 안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성공을 하든 성공을 안 하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원래 대학교에서 이제 젠더 스터디즈라는 젠더학 공부한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형 서사를 얘기하면서 계기를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서. 형 역사도 복수 전공하셨잖아요. 그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나 되게 인상 깊게 형한테 항상 남아있는 그런 공부했던 사건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재미없는 사람 같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내 세부 전공은 그 intellectual history라고 철학사 그런 거였거든. 너무 더 좋은데? 재미없어. 더 재밌어, 더 재밌어. 엔간한 사람한테는 골 때리게 재미없어.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인물이나 뭐 사건 그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그 이유는 역사를 전공을 할 때는 몰라 우리 프로그램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종의 탐구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거라서 가끔씩 그 레퍼런스로 쓰는 그런 원칙이나 통념이나 진리라는 거에 가변성 그런 거를 보여줄 때 쓰는 레퍼런스가 몇 개 있지. 뭐 앨런 튜링 그 사람 뭐 현대 사회 아버지 아니야? 근데 그 사람 2차 대전 끝나고 그 코드 다 깨놓고 나서 영국에서 이 개인의 뭐 잡아가서 패고 그러다가 뭐 죽였지. 컴퓨터. 그 사람 앨런 튜링.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정신과라는 그런 과목에서 역사도 옛날에는 전두엽 팍 끊는 거였어. 그 송곳 같은 거. 옛날에는 정신과에서 그런 걸 많이 했어. 로보톰이라고 칩니다. 전두엽 절제술인가? 전두엽 왜 절제예요? 옛날에 뭐 이상한 짓 하면은 이 사람 미쳤구나 하고 팍 그거를 되게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그 왜 했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뻐꾸기 둥지 위 어쩌고 뭐 그런 영화 책 있어요. 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 있어. 양아치처럼. 이 80년대 영화 같은데 젊은 잭 니콜슨이에요. 이 사람이 막 탕하로 살다가 정신병원에 갇혀. 거기서 그 간호사랑 계속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이걸 당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반죽은 사람으로 살아. 끔찍하지. 나는 막 힘들거나 끔찍한 얘기하면 막 웃어. 이게 내 고질병이야. 근데 어이가 없으니까 웃는 거야. 참담한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로보토미도 많이 했어. 아니면은 강제 불임 시술 그런 것도 많이 했어. 가난한 사람, 뭐 정신질환 있는 사람, 뭐 경미한 장애 있는 사람, 그냥 공중보건 차원에서. 그것도 그때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되게 유명한 얘기 많아. 찾아보면은 유제닉스, 우생학? 뭔지 알아? 우생학이? 유전자 풀을 더 질을 올리자 뭐 이런 맥락의 얘기야. 막 하등한 사람은 애 못 낳게 하고 막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를 실제로 그 임플멘트를 많이 했어. 적용을. 그래서 뭐 물고기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 그거 베스트셀러였거든. 2, 3년 전에. 그거 읽으면
뒤에 half는 그 얘기야. 20세기 초중반에 되게 많은 과학자들과 뭐 연구원들은 우생학을 지지를 했어. 가난하고 뭐 미래가 없어 보이네. 아예 못 낳게 하죠. 강제 불임 시술 많이 하고. 근데 이런 게 뭐 190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어.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는 확고한 진리나 진실 이런 것도 막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배우신 거예요. 그런 거를 깨달은 내가 거야. 하나의 예로 많이 들지. 왜냐하면은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은 시기와 흐름과 컨텍스트를 컨텍스트와 뭐 의도와 뭐 무엇이 남겨졌는지 이게 왜 남겨졌는지 그런 그 접근법을 많이 배우는 거니까 좀 파워 스트러글 그런 것도 많고. 앵글로 봐도 되는 거고 네. 자연재해가 있어서 뭐 어디 기록이 다 날아갔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다양해. 아니면은 뭐 누가 기록을 했는지 왜 그런 거 다 앵글이 다양하지. 저도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든 게 이제 뭐 가끔 뭐 비리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고 누구를 사회적으로 생매장 시키려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이제 아니게 된 경우들도 있고 뭐 살인죄로 낙인됐다가 뭐 30년 뒤에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얼마나 깨끗한 역사일까? 그러니까 결국에 승자가 역사를 쓴다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승자들의 정의에 따라서 후대에는 그냥 그렇게 기억돼 버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에 있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폴러라이즈된 양극화된 세상에서는 프레임을만 짜면은 어떻게든 다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좌파 쪽, 우파 쪽 얘기 다 들어보려 하는데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양쪽 다 말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진실은 당사자들밖에 모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에 따라서 누가 매장되거나 그럴 때 너무 지탄하지 않는 자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단순하게 화이트 블랙한 일은 없고 다 컴플렉시티가 있고 다 컨텍스트가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보장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사정이 있겠지. 근데 뭐 밝혀진 바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좀 안타깝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생매장 시키려고 저도 막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하냐 막 이쪽으로 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오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이 많지. 철학사가 조금 더 인터레스팅했던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아이디어들이나 철학이나 뭐 사상들이나 그런 걸 논할 때 철학사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 인간이 누군가도 같이 생각을 하거든. 이 말을 한 인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배경에서 온 걸까? 어떤 그런 아이디어의 계보에서 무엇을 이어받았고 무엇을 남기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으로 접근하는 거야. 세계의 이 수많은 진리에 접근한 것 같은 철학자들까지.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구름 속에 있는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특히 뭐 내가 좋아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낸 사람이면은 separate the art from the artist, separate the man from the idea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예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철학에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바이어스가 없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내 모든 오감, 내 가족 사고 환경. 방식 그런 거는 다 그냥 나야. 내가 뭘 보고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뭐가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그냥 이 인간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냥 불완전한 거야. 물론 레벨이 다른 천재는 많지.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서 접근을 한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계보와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인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철학사가 그래서 인기가 없지. 재미도 없고. 나는 재밌었는데. 막 그런 애들이 많아. 야, 니체 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하이데거 뭐. 이 사람이 이 아이디어만으로 봐야 된다.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 근데 다만, 이 흐름과 전승, 아이디어의 전승, 그런 걸 보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지. 하여튼, 그런 역사를 했어. 그런 역사를 하면서, 젠더 쪽으로도 역사 앵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과 이름은 Women's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WGSS야. 너무 길어서 난 그냥 젠더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나는 장애학을 하고 싶었어. 대학교 한 1, 2학년 때는. 근데 없어, 장애학 전공이 우리 학교가. 근데 장애학의 그 수업들은 보통 젠더학과에 많이 있었고, 아니면은 이 학문의 계보에서도 접점이 많아, 젠더학이랑.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일 가까운 거를 한 건데, 오히려 그래서 막 대학교를 다닐 때는 나는 별로 보컬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살아. 근데 학생 때도 그래서 진짜 필요한 말만 했다고 생각을 해. 엄청 막 액티브하게 막 그러고 다니진 못했어, 성격상. 젠더 뭐 성수자 인권 쪽으로도 내 공부, 내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괜히 뭐 누구를 막 붙잡고 야이씨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했던 것 같아. 그 대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싸웠지. 네. 누가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난 싸우지. 근데 먼저 나서서 막 누구를 뭐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지. 나랑 충돌만 없으면. 그 이제 이 관련돼서 그 본인의 이제 믿음과 생각을 넘어서 그러니까 본인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설립을 넘어서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데 두 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사고방식을. 한쪽에서는 막 용기가 없는 거지. 틀려도 되는데 그냥 야 말하고 살지 왜.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것도 뭐 정당하다고 생각해. 다른 쪽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게 뭐 있나. 결국 자기 성격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한 단계 좀 밖에서 봤을 때는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거든. 내가 뭐를 믿고 이거를 믿는 정도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누군가한테 이거를 막 설득을 하려면 진짜 끝까지 싸워도 돼. 나는 군인 때 그래서 막 싸웠어. 중사 하사들하고 빠른 소리 하면 영천 가 이러면서.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인 건데, 그러니까 책임을 끝까지 질 각오가 된 거는 끝까지 발화를 하고 싸우고 그런 그러니까 책임 주의야. 못할 말은 공부를 더 해야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되니까 말을 아끼셨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변화를 원할 때 당연히 그만큼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1번이고 2번은 되게 많은 상황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진짜 열심히 파서 만들지 않으면은 굳이 말할 필요도 못 느낀 것 같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언변 좋은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사람 좋은 사람 많고, 뭐 각자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장점이 많은데 그거 하라 그래. 하고 싶으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자기 비판적이고 좀 냉소적이고 염세적이야, 좀. 자신한테 특히.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세상에 뭐 100가지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한 90가지에 대해서 난 별 말 안 하고 살아. 내가 뭐라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수두룩 빽빽인데 더 말도 잘하겠지, 한국어로도. 근데 한 10가지 일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목숨 걸 수 있어. 끝까지. 틀려도 돼. 그리고 왜냐하면은 깨져도 되니까. 개같이 깨져도 돼. 내가 진심으로 믿었던 만큼 더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은 self-awareness, 자각심? 메타인지? 뭐 그건 것 같아. 그게 있으면은 좋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이 생기고 그거를 본인을 넘어서 사회로 넘어갈 때 메타인지를 좀 계속 확실히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내가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에 그렇게 인플루언스를 주려면 목숨 걸 정도로 자신 있을 정도의 노력과 공부는 필요한 것 같다. 난 발 빼는 걸 잘 못해. 그래서 그래. 아니 말고 이게 잘 안. 저는 사과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가 그건 나 몰랐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한 90개에 대해서 말을 별로 안 하고 산다 그랬잖아. 그 이유 중 하나는 배우는 게 더 재밌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한테. 그래, 몰랐네. 고마워. 저는 한 60개 정도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폴리티컬 액티비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질문을 하고,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나 그거는 생각 못 해봤네, 약간 미안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제 얇은 지식이어도 제가 느낀 그 significance가 있잖아요. 그 중요성을 느낀 정도는 또 작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젠더나 약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좋게 생긴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좀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해서 그럼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모르면 그건 제가 모르겠다 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도 이 파트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나름 그래도 생각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퍼트리는 게 좋다고 느낄 때. 근데 왜 형이랑 저랑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미국에서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 라는 아이디어들과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기본적으로 그 PC라는 개념을 잘 안 써. 내 삶에서. 무언가를 봤을 때 저 PC 하네 생각도 잘 안 하고. 이유가 무언고 하니, 그 어원은 사실 한 뭐 60년대였나? politically correct라는 말이 지금의 그런 의미보다도 효과적인 거 아닌가? 이런 맥락으로 썼었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나? 그런 맥락이었고. 정치 공학적인 면에서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아닌가. 그런 거였고, 또 뭐 한 10몇 년 뒤에는 인권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쓰던 말이었어. 막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너무 PC한 것만 좋아하나, 막 이런. 그러니까 쓰임새는 항상 바뀌어. 언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바뀔 수밖에 없지. 언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언어는 뭐 prescriptive 할 수도 있고 descriptive 할 수도 있잖아. 어떤 거를 보고 설명을 해가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언어를 쓰면서 이래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쓴 언어도 있는 거고. 하여튼 PC라는 단어도 계속 변해왔던 단어인 거야. 요즘에 쓰이는 맥락은 내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좀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던 것들을 이제 그거 좀 구린데? 막 이렇게 말하는 게 PC라고 하지. 그거를 좀 통틀어서 PC라고 하지. 내가 잘 안 쓰는 이유는 그거야. 부정확해서. 어떤 하나의 그 맥락이나 그 구체적인 대화나 그런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기분을 나타내주는 단어인 것 같아. MG처럼. 예. MG라는 단어도 밀레니얼하고 젠지인데, 밀레니얼하고 젠지는 달라. 근데 MZ라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단어거나 효용성이 있는 단어니까 그렇게 불같이 퍼진 거겠지. 그런 의미에서 PC도 비슷한 것 같아. 나는 딱히 그 용어 자체는 좀 무식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거에 목매는 건. 근데 세멘틱스를 떠나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컨셉, 뭐 물론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말하고 사는데. 근데 나는 케바케로 생각해. 모든 거를. 그래서 하나의 그런 약간 원론적인 차원에서 뭐 political correctness가 과한가? 좀 과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과하다고 느끼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해. 염증이 생기지. 피곤하지. 뭐 마음 편히 여자들 흑인 이런 말 하고 살았는데 뭐라고 하면 짜증 나지. 그렇게 느끼는 거는 내가 뭐라 그래?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PC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마블 영화? 흑인 인어공주 이런. PC가 망쳤다 이런 거? 그렇게 느낄 수 있지. PC라는 거를 욕하면서 그게 해소가 되면은 그런갑다 해. 난 표현의 자유를 진짜 해치냐? 이거는 근데 주제마다 너무 다르지. 방식마다 다르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은가? 그걸 모르겠어. 나는 내가 봤을 때 안이 꼽고 좀 too much, too politically correct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내 성격 아까 말했잖아. 나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말이면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말을 아끼고 그러는 게 나는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자신 있으면 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쓰지 말라고 하는 그 짱나지. 프릭션이 보통 그거에 대해 고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더 과해서 그런 게 아닐까. 맞아.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건데. 네. 야, 야, 흑인들 강도 많잖아. 이런 말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컨텍스트와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떠나서 수치적으로 보면은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누군가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이잖아, 팩트잖아. 근데 저는 그 사실 truth의 파트가 컨텍스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컨텍스트가 없는
진실과 이런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건 팩트잖아라고 하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나는 같아요. 팩트라고 하는 사람 걸러. 나는 팩트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못 견뎌. 왜냐하면은 끝까지 못 싸우거든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팩트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PC주의,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우월해지려고 하는 위선이 아니냐. 그런 사람 많지. 네. 많지. 짜증나지. 그러니까 그런 파트 얘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 예를 들어서 형 같은 사람이 저한테 주영아 앞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신경을 썼어도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 조금은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나? 근데 결국에 내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보통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진심이 크다는 게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확립이 됐으니까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건 즐거운 일이지. 약간 마약 같은 거지. 얼마나 좋아. 네. 그런 사람도 많지 물론. 야, 좋은 거 믿는다고 좋은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뭐 비영리 단체 일도 많이 해보고 뭐 옛날에 글 쓰면서 이런 단체 사람들 만나고 흔히 말하는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게 절대 아니고 또 역으로 뭐 가치관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는 엄청 좋은 사람일 수 있어. 저는 사실 무지랑 관련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종차별을 그렇게 많이 당하진 않았지만 미국에 이제 살면서 동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전 사실 기분이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너무 좋게 보는 면도 있지만서도 그냥 이 사람이 그런 관점의 교육을 안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기분이 안 나빴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사람도 분명히 이걸 알면은 이렇게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이제 너무 안일하게 좋게 보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70-80% 이상의 인종차별은 그러니까 뭐 동남아인이라든지 아니면 백인이라든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익숙하지 않고 무지해서 그런 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누군가에게 착하고 다정한 아버지고 누군가에게 착하고 다정한 어머니인데 약간 그런 생각들 하면서 생각보다 무지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캐릭터를 판단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무지가. 되게 많은 거에 그 뿌리지 사실 잘 모르는 게. 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거기서 거긴데. 좋은 거를 배우면 좋은 거 배우는 거고. 그냥 거기서 거기야 사람이. 어떻게 해 그냥 그런 걸. 거기서 거긴데 반성하고 노력하고 뭐 나아지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 네,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월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그 전과자 직업훈련소에서 막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성교 워크숍을 해주고 그 성병이랑 HIV 검사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다가 몇 달 전에 19살짜리 애가 하나 있었어. 그 소년원 갔다 와가지고 아니냐? 전과자인 거지 어린 나이에. 이 검사를 해주기 전에 이 사람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설문 그런 게 있잖아. 하고 있었어. 근데 애가 막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이런 거 왜 물어보냐. 내가 설명 몇 번 했지. 이거 너의 건강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다. 근데 되게 친절하게 해줬어. 하나하나 딱딱딱 풀었어 설명. 되게 소프트하게. 근데 그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았어. 얘가 막 이렇게 잘해주지 막. 경계심이 자꾸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검사를 해주는데 피 검사인데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내가 데일밴드를 더 갖고 왔어. 쓰라고. 내가 얘 손을 잡고 또 붙여주려는데 애가 자를 팍팍 차고 일어나더니 호모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막 팬다 막. 누구요? 나한테 걔가 나한테 애가 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자를 벅차 이러면서 내가 한 0.5초 정도 왜 이러지? 하다가 딱 클릭이 됐지. 아 얘가 지금 내가 얘한테 뭔가 안 좋은 의도가 있다고 느꼈구나. 막 Are you gay? Are you gay?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정을 시켰지. 나란 사람은 너란 사람과 아무런 접점이 없고 관심도 없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너가 여기서 교육을 더 받고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좀 덜 영향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막 설명을 했지.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거다. 약간 군인처럼 딱딱딱딱. 그러니까 진정을 하더라고. 그리고 뭐 검사를 잘 마치고
그래서 내가 놀란 가슴을 잡고 막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끝나고 걔 그 직업 훈련소에 매니저 같은 사람 있잖아. 언지를 줬지. 이런 일이 있었다. 얘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요지는 뭐였냐면은 얘가 안 좋은 목적으로 착한 척하고 접근하는 메일 어토리티 피규어랑 트라우마가 있던 거야. 애가 11살이면 애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그 남성들이 항상 안 좋은 접근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성폭력. 네. 그래서 갑자기 애가 막 그 fight or flight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끝나고 고민을 좀 했지. 내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접근을 해야 어떻게 되나? 해야 되지 하다가 우리 보스한테 얘기를 했어. 나 앞으로 여기서 일 더 하겠다고. 내가 여기 총괄하겠다고. 이유는 다양한데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막 주변 사람들이나 이 같은 프로그램 애들한테 하면은 반응이 항상 좀 막 어떡하냐 막 뭐 걔가 왜 그래 막 애한테 막 화난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화났대거든. 근데 나는 내 위주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지. 내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왜 나한테 지랄이지?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근데 나란 사람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일을 하는 거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 필요가 없어.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어. 그냥 똑같은 인간이니까 받아야 마땅한 서비스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deserve는 컨디션이 되면 안 돼. 이 사람이 내 도움을 deserve 하나? deserve ain't got nothing to do with it. deserve는 배제해야 돼.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정말 그 동등한 인간으로서 건강 검진을 받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거가 우선이 되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 우월감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우월감적으로 하면은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까 너무 personally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 지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좀 봉사활동할 때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책임지심이나 약간 이런 게 생기니까 또 어느 정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자기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형 말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오히려 봉사활동을 가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일을 하러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더 줘야 되고 약간 이 느낌보다 그걸 오히려 없애는 게 조금 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따뜻함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어가는 사람도 많아. 근데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지. I don't have to like whoever I'm trying to help.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할 때도 거기까지 가는데 동기로는 사용해도 충분히 훌륭한 동기지만 만약에 그 액션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가 있다면 아예 그 생각을 버리고 난 그냥 나만의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러 온 거고 이 사람도 그냥 얘만의 일을 한 거다라고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봉사활동할 임무 때. 완수하지. 네, 임무 완수하듯이. 그러고 나서 뭐 리플렉트 하고 싶으면 집에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뿌듯해도 되는 거고. 근데 하여튼 그 클린한 관계가 좋다 이거지. 비즈니스적인 관계. 오히려 봉사활동에서 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좋을 수 있다. 야, 내가 하겠다고 한 건데 뭐 불평을 왜 해? 내가 고된 일 하겠다고 한 건데 뭘 징징대고 있어? 몰라.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성격이 그런 것 같아. 젠더 이제 관련돼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다고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제일 흔한 잘못된 정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트랜스젠더 뭐 스포츠 이런 거거든. 트랜스젠더 애틀릿들이 어느 쪽에서 뛰어야 되냐. 그리고 모두가 의견이 있어. 모두가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하는 미스인포메이션은 생물학적 남성인데 스포츠에서 도태돼가지고 성전환을 해서라도 우승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미스가 많거든. 그거는 정말 통계적으로 헛소리야.
트랜스젠더로 산다는 건 진짜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트랜스젠더로 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파트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인 척을 해서 스포츠 상을 받아가려고 한다. 이런 그런 하나의 그 망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대부분은 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랜스젠더로서의 복잡한 삶을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하다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느껴지는 거거나. 실제로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특히 미국 내에서 이슈가 됐던 애틀릿들이 몇 명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실제로 트랜스젠더였던 거야. 근데 운동을 하는 거였던 거고. 통계적으로 트랜스젠더인 사람도 되게 드물거든? 애틀릿이라는 작은 그룹과 트랜스젠더라는 작은 그룹의 그 접점은 진짜 적어.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들 맨날 뉴스에 내보내고 하면서 fear mongering을 좀 하는 거지. 이제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이 스포트라이트 골 때리지. 받기가 쉽죠. 골 때리지, 맞아. 골 때리지. 제일 유명했던 그 수영 선수 있어. 그 사람도 우승은 많이 못했어. 진짜 우승은 많이 못했어. 근데 기록이 개인의 순위가 팍 뛰어서 막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지. 이 사람도 우승은 많이 못했어. 내가 말하는 미스인포메이션은 그래서 하나의 어젠다를 위해서 몇 개의 사실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지. 아니면은 부풀리거나 그런 게 진짜 많아. 옛날에는 그래서 뭐 냉전 시대 때 미국에 맥카티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맨날 그 공산당들이 미국을 먹을 거다. 막 그 레드 스퀘어라고 해 그거를. The Red Scare. 공산당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든 전복할 거다.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깜빵 갔다 온 아티스트도 되게 많고 일반인도 많고 그래. 레드 스퀘어라고 치면 나와. 아니면 맥카티이즘. 거기에서 또 하나 있던 다른 마녀 사냥 중 하나는 그 Lavender Scare이라고 치면 나오거든. Lavender Scare이 뭐냐면은 보라색이 옛날부터 그 성소수자 세계하거든요. 네. 라벤더 망령 이런 거야. 이 게이들이 공산당일 확률이 높고 인마들이 너희네 애를 세뇌시키고 잡아가고 자기들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루머 혹은 의혹 생성이 되게 많았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막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느끼는 건데 한 6, 70년대는 진짜? 막 내 새끼 지켜야지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런 게 misinformation 택틱인 거지. 하나의 어젠다를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퀴어 문제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서 주적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란 사회에서는 그 주적이 10년 주기로 새로 생겨. 주적이. 2000년대에는 이슬람이었지. 9.11 테러가 워낙 임팩트가 컸으니까. 2010년부터 한 15년 그 주적이 게이 메리지였어. 동성혼. 하나의 응집하는 이슈가. 한국도 파 쪽에서는 북한 쪽을 이제 많이 그렇게 어젠다를 세우려고 하고 또 좌파 쪽에서는 일본을 또 그렇게 어젠다를 세우려고 하고. 그거는 그냥 현대사회가 굴러가는 방식 중 하나겠지.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그 면을 항상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트랜스젠더 관련 퀴어 관련된 문제는 이게 얼만큼 까다롭고 얼만큼 힘든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인지 상상할 수도 없게 힘드는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성이나 퀴어 관련된 문제에서. 요즘에 미국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는 그 puberty blocker? 2차 성징 막아주는 게 있어. 그게 옛날엔 굉장히 범용적인 트랜스젠더라는 하나의 그 스퀘어를 만들기 전에는 이걸 언제 많이 줬는지 알아? 한국에서는 애들이 키 더 크기 원해서 2차 성징을 늦추려고 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해. 2차 성징이 시작되면은 bone growth가 약간 더뎌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퓨버티 블라커 처방 많이 하거든? 성조숙증 때문에 처방하는 것도 늘었어. 성조숙증도 실제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2차 성징을 막으면 키가 더 큰다고요? 성장 호르몬이나 2차 성징 막는 호르몬을 막 같이 달라 그래. 그러면 줘. 그냥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진짜 장기적인 문제가 없거든. 장기적인 문제가 거의 없어. 근데 그게 하나의 무기화되면서 서구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 한 10년 미성년자 사이에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늘었어 많이. 실제로. 누군가는 느는 페이스를 기하급수적이고 이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막
아니지. 이 사회적으로 더 오픈한 문제가 됐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비저빌리티가 늘어나서 용기 내서 커밍아웃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거에 대한 본질은 아직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이 헛바람이 들어서 헛소리 하는 거다. 이런 앵글로 접근한 사람이 많아. 미국의 우파 쪽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퓨버티 블라커조차 막는 거야. 근데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퓨버티 블라커를 조기에 복용을 해서 더 늦은 나이에 성전환을 시작하면 삶의 장기적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야. 그 퓨버티 블라커를 하고 그러면은 영구적인 그 2차 성징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전환도 조금 더 만족스러운 레벨로 쉽게 돼. 그래서 그동안 약간 언바이어스 스터디들은 이거 좋은데요? 이 정도였어. 근데 이거 맞고 후회한 사람도 있다. 이런 스터디들도 있지 물론. 진짜 절대 다수는 이거 어린 나이에 트랜스젠더라고 정체화를 하면 이 퓨버티 블라커를 주는 게 장기적으로 만족도에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게 동의를 많이 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서구권에서. 근데 그거를 쟁점화를 한 거야 갑자기. 이 애들의 헛바람을 도와주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애들을 망친다. 항상 이 아이들을 물고 늘어져. 하여튼 이 업계, 이 의료 쪽에서 이 아이들과 정말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의 필요성을 다 인지를 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하니까. 의료인도 아니고 이런 애들과 맞닿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는 시덥지 않게 그냥 키 더 크고 싶은데요? 이러니까 주는 이런 쉬운 약이 여기서는 쟁점화가 되니까 갑자기 필요한 애들이 못 받는 거야. 끔찍하지. 어떻게 근데. 형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퀴어랑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이 트랜스젠더의 삶이 엄청나게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부추겨서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두 가지 내가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는 하나는 나는 보통 미국 기준으로 말을 하지. 내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는 나는 되게 동떨어져 있어 지금. 나는 그냥 뭐 미국 입장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한국은 그 고유의 챌린지가 훨씬 많겠지. 부끄럽게도 내가 잘 몰라. 다만 이거는 내가 내 자신한테 적용하는 원칙 중 하나인데 영어로는 오픈 마인드니스라고 하잖아. 열린 마음 뭐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열린 생각, 뭐 열린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 그런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가짐이 아니야 그건. 열린 마음은 스킬이야. 계속 연습하면 능동적으로 연습할수록. 열어야 하는 거야. 근육같이. 왜냐하면 안주하는 게 제일 쉬워.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진짜 감성적이야. 나는 이성 논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인간은 감성적일 수밖에 없어. 이성적이라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느 모먼트에서 이 반응이 감정적인 건지를 알아야 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 이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앵글이 있나?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고. 마냥 그냥 뭐 열린 사고로 살아 이런 거는 너무 맹랑한 소리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자기객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성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다르게 생각할 만한 게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부터 의심해야 돼. 그리고 나부터 힘들게라도 열어야 되고 이 가슴을. 왜냐하면 너무 쉬워. 안주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쉽지. 그쵸. 적어도 안주를 하더라도 이 다른 옵션들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안주하는 거랑 그건 안주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냥 의견을 정확하게 들었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 바이어스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열려고 노력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학 발전을 이용해서 뭐 많이 발견되는 것들도 있고 형이 말씀하시던 거 역사 속에서 진리로 계속 굳혀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몸 관련해서도 뭐 매년 바뀌어요.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그냥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계속 오픈 마인드니스를 갖고 좀 사고를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형 이제 좀 다른 분위기로 넘어가서 졸업하시고 나서 코리아 엑스포제라고 언론 일 쪽을 했었잖아요. 그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은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 철학사도 그렇고 엔지니어링도 가끔 뜬구름 그렇겠지. 잡는다고 생각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인문학은 더 그럴 수 그렇겠지. 있겠네.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상아탑이라고 하잖아. Ivory Tower. 학계를 Ivory Tower이라고 해. 한국어로도 이 상아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 저 세상 지들끼리 산다 이거지. 공부하기 위해 공부하고 신선 노름 하듯이 그냥 아. 막 지들 하고 싶은 공부하고 이런 인식이 있어. 그런 간극도 있고 학문적인 언어와 현실적인 그래서 졸업을 했을 때 그때 입대 스케줄이 약간 꼬여가지고 시간이 좀 떴어. 뭐하지? 그때 마침 코리아 엑스포제가 내가 열심히 읽고 있던 데였고 사람들도 되게 나는 신뢰를 많이 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일을 한 1년만 하고 싶어요 해서 시작한 거야. 그 스킬셋을 배우고 싶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좋게 1년의 그런 생각들을 풀어나가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글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너무 좋았지. 오래 하진 못했지 군대를 가야 돼서. 근데 그걸 하면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는 남의 시간 뺏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 나는 누가 나한테 말 걸면 진짜 싫어. 길거리에서 누가 말 걸면 미국인들 맨날 그러잖아. 그 스몰 톡. 아유, 진짜 막.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그런 건데 그 스토리를 쓰고 할 때는 전문가든 뭐 공직자든 이 사람이든 이 여러 사람의 시간을 갈무리해서 뭔가를 써내는 게 많지. 근데 나는 그게 내 성격상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 일이니까 쎄 빠지게 했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 좀 못하겠다 싶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 미디어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컨텐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 글로 살아남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좋은 계기들이 많았지. 경험이 많았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그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는 못할 것 같았어. 트위터에서 막 자기 자랑해야 되고 뭐 나는 누가 날 아는 게 싫어. 뭘 나를 알아. 근데 미디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그게 제일 에펙티브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미디어에서도 정말 장인처럼 탁탁탁탁 해나간 사람들도 많지. 어찌됐든 그런 거를 배웠고 거기서 일하면서 사진도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서 사진도 좀 진지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근데 그 정말 그 씨앗은 군대 좀 붕 떠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걸 하자 해서 했던 거야. 그 다음에 군대 갔지 뭐. 그런 복잡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리고 약간 이런 거가 워낙 즐거웠기 때문에 그쪽 스킬도 좀 많이 배우고 현실과 닿는 일을 하자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현장이 어떤지도 알고 싶었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모든 사회는 현장의 현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탁상 공론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잖아. 뭘 안다고. 전 그렇게 싫진 않은데 형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 아니, 그 내가- 탁상공론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또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있겠지. 맞아.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또 줄 수 있는 또 유니크한 게 있으니까. 있지. 근데 그 역겨운 면이 어느 정도 있을 때도 있죠. 가끔. 야, 손자병법 그 손자가 군인이었겠어. 그냥 뭐 전략까지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남았잖아요, 어. 길이길이. 형 이제 엑스포저에서 저널리즘에 관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허버트 겐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저널리즘은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 공감이 됐던 거는 모든 언론이 메인스트림 언론은 다 편향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좌파 우파 쪽을 다 보는데 수많은 정치 뉴스들이 있는데 실드를 못 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좌파 쪽 언론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파 쪽 언론사가 어떻게 표현하냐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다루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문제를 문제로 다루는지가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이라는 게 좀 많이 공감이 됐고 그런 면에서 팍스뉴스가 태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창립해서 얘기한 거는 이미 지금 좌편향되어 있는 미디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우편향이 돼서 이 미디어를 밸런스하겠다라는 게 그 사람의 신조였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걸 보면서 뭘 뉴스를 다루는지 이게 되게 저널리즘의 큰 파트구나라고 느꼈거든요. 형의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좌우 편향이라는 그 하나의 축이 있겠고, 편향과는 약간 다른 영역에서 이 하나의 스토리를 커버할 때 저널리스틱 스탠다드를 어디까지 맞추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 그 스탠더드가 어떤 게 있어요? 뭐 구라치냐 안 치냐 이거야. 쉽게 아. 말하면 소스를 왜곡하냐 안 하냐, 뭐 거짓된 정보를 주냐 안 주냐, 데이터 마니플레이션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레벨인 거야. 특별 프레임에서 딱 자기가 원하는 그 스토리 라인으로 가져가냐 안 가져가나. 그건 약간 다음 단계인 거죠. 사실관계 다음 단계가 프레이밍인 거고, 저널리스틱 프랙티스 면에서는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트래커가 많아. 그래서 얘네가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거짓말하는 언론이 진짜 많아. 거짓말이 훨씬 쉬우니까. 그쵸. 파악하는 건 정말 어렵고. 팍스 같은 경우는 페이크 뉴스도 많았잖아요, 실제로. 난리지. 그래서 나도 사실 다 보거든. 한국 언론이랑 미국 언론 또 많이 다르니까. 그럼 한국 언론 위주에서 한국 언론은 얘기하면 나는 연합을 하나의 그 축으로 놓고 중심으로, 그 다음에 조중동, 경향, 한겨레, 시사, 나는 다 보는데 너 말이 맞아. 막 그냥 커버 자체를 안 하는 게 진짜 많지.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내가 모르니까. 근데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는 사람이 있으려면 팬층이 좀 과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그게 애드 레베뉴로 아니, 연결되니까. 그치. 그런 그 시퀀스가 있지. 결국 비즈니스 수익성의 그 네. 모델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뉴스는 다 어느 정도 편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골고루 받아들이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게 맞지. 근데 저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시가 있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추하게 표현될 수도 있어서 안타깝지만은 각자가 옳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고 보는 게 낫잖아. 제가 너무 아름답게 보나요, 세상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로는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도가 좀 낮아. 뭐 세계적으로 집계를 해주는 단체들이 있지. 언론 자유도가 얼마나 있냐? 언론 자유도라는 거에는 뭐 정경 유착이 얼마나 심한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고, 아니면은 뭐 어떤 말을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제재를 리스크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겠지.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도는 꾸준하게 낮은데 어떨 때는 좀 더 낮고 어떨 때는 좀 더 높고 그런 게 있지. 좀 귀찮더라도 특히 사회적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편한 매체를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매체들 볼 때 좀 다양하게 밸런스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형이 역사를 볼 때 사람과 컨텍스트를 항상 이해하듯이 그런 게 특히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 접근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 이거 얘기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어서 그 10년 전에 형에게 2014년이죠? 형이 대학교 1학년 끝났을 때 그때 형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휴학 좀 하지 그랬냐. 1학년 때 난 고생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새로운 기회나 자리 같은 거에 더 많이 도전해보고 부딪혀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나름대로 배우는 게 많았을 것 같아. 나는 책 내면에 그걸 키우자 이런 게 많았어가지고. 근데 좀 더 얘기 나누고 부딪혀보고 행동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이런 경험. 교실 밖에서 부닥쳐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형이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봉사일이나 아니면은 헬스 관련된 일을 하면서 현장에 부딪히면서 얻은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는 게 있지. 좀 부대껴보고 하면서. 또 뭐가 있을까? 군대는 가서 애들한테 좀 잘해줘라? 나는 너무 FM으로 살았어가지고 그게 좀 미안하지 항상.
유도리가 없었지. 아, 옳고 그름 막 혼자만. 저도 또. 좀 유도리 없었는데. 그래, 그랬을 것 같아. 네. 애들 막 울리고 막 저는 울리진 않았는데. 선 긋지 마. 형이 또 혼내면 무서우니까. 형만의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열등감이 많지.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한 3개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뿌리를 파악을 해서 뿌리를 제거하는 게 있겠고, 그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의 길이겠지? 두 번째는 그거에 굴복을 하는 거겠지. 그 굴복을 해서 그 상태에서 무언가 뭐 자기 위안을 하거나 뭐 그래도 나는 이건 괜찮지 이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굴복을 하는 게 있겠지 그거에. 세 번째는 피상적인 극복을 함으로써 좀 도망치는 게 있겠지. 뭐, 이걸 하면 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안 느끼지 않을까. 약간 도피. 그 여러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내 열등감을 핸들하는 방법은 1번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근데 뭐 맘대로 되냐, 실패할 때도 있고. 그 대신 그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방어 기제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방법에 내 열등감이 녹아들어 있나?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은 크지. 왜냐면 나 약간 나이 많고 이제 새로운 도전하고 있고, 가끔 그런 생각 들지. 난 이 나이 대로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하나만 할 걸. 야,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해 가끔. 그거를 좀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내가 불편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등신같이 반응을 하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한 템포 쉬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까 막 이성 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 내 바이어스가 뭐지? 알고 싶어서. 바이어스를 배제하고 얘기해야 당위성이나 납득이 되니까 내 바이어스를 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열등감 많지. 어떡해. 저는 이제 보통 열등감을 많이 들으려고 할 때가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하고 싶을 때 좀 많이 돌려보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사는 친구를 보고, 야, 저게 뭔 의미가 있냐, 다 필요 없다, 저거 몇 년 뒤면은 어차피 다시 다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얘에 대한 나의 진짜 어세스먼트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가 찔려서 뭔가 얘에 대한 시기감도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뱉을 때, 와, 이거 너무 구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돌이켰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왜 이렇게 나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열등감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그런 계기들, 내가 좀 안 입고 온 거를 봤을 때 그 계기들에서 내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도 있더라고요. 나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상태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내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형 혹시 뭐 그럼 최근에 읽었던 글귀나 아니면 좀 형의 뭐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 좀 와닿는 그런 게 하나 있을까요? 주영이 아직 힙합 좋아하냐? 좋아하죠. 너 화나 좋아하냐? 화나의 파워라는 노래가 있거든. 파워. 네. 네. 2017년 앨범인 것 같은데, 그 뱀 가죽 같은 앨범 커버 있어. 거기에 파워라는 노래는 이 사람의 그런 신념을 지켜온 역사에 대한 노래. 거기에 나오는 가사 중 하나가 뭐 힘을 원해. 뭔가 이루어낼 힘을 원해. 난 지금 명예 그리고 더 큰 힘을 원해. 신념을 지킬 증명의 힘을 원해. 그러니까 그 떳떳하게 살고 지주관대로 사는 게 힘들어. 그리고 막 굽실거리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는 개인적으로 돈은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게 뭐냐면은 힘. 내 신념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굽히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전문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이게 더 크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이 신념대로 살고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여러 박자를 충족하는 그런 삶을 몇 개를 고르다가 지금 방향을 정한 것도 없잖아 있지. 근데 나는 항상 생각을 했어. 주관대로 살고 싶으면은 어디에 휘둘리면은 너무 힘들지 그게. 그러니까 결이 조금 다른데 막 현실에 순응을 하고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막 굴복이란 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모든 방면에서 부당한 상황에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 그런 걸 난 피하고 살고 싶어. 나는 많이 개기고 살았으니까. 학생 때도 개기고 군인일 때도 개기고 막 뒤지게 혼났지. 근데 나는 뭐 이래도 괜찮아.
책임지고 처벌받고 그래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이 있었던 거고 형이 그게 딱 트리거가 걸리면은 형은 절대 타협 안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근데 내가 막 더 나이가 들고 더 지켜야 될 게 많고 뭐 내 새끼가 내 가족이 뭐 내 부모님의 그런 거를 다 저글링을 할 때 그때가 돼서도 이거를 다 지키려면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솔직히 뭐 보면은 뭐 정치인들 비리 터지고 이런 것들 보면 당사자 비리는 거의 없잖아요. 다 맞아. 자식을 위해서 약간 이런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키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을 더 추앙해주고 좀 이렇게 박수 쳐주고 거의 뭐 존경하고 뭐 맹신한다고 하는 그 형의 그 교수님 그분처럼 Dr. Alwyn Cohal 코할 선생님 내가 숭배하지. 네,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을 좀 많이 조명을 또 해주는 그런 미디어가 있으면 더 좋겠다. 저도 이제 뭐 그런 거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계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라는 쇼를 하려고 하는 것도 진짜 주인공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고 그렇게 책임감 있고 멋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좀 비추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오늘 형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또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쫄리네. 너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좋은 내용들 많았던 것 같아서 일단 뭐 형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주영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네.